자, 자, 다음 질문은 요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술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먼저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인데, 자, 이 영상화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고 있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뭐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으니까 나중에 뒤에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또는 선지에서는 광학적 기술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놓고 그걸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등의 어떤 선지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자,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체로 여기 얘네들의 역할들이 다음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렌즈 모듈은 일단 고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반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 카메라 모듈의 얘기가 아니라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게 선지에 나와 있어서.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으면 피사체에 상이 맺힙니다. 이게 순서다, 그쵸? 자, 일단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서 피사체에 상이 맺히고, 자, 이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가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래요. 자,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뭘 이제 촬영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근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잘 찍고 싶으면 안정되게 계속 찍으면 변화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화소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면 그 원래 정해져 있던 그 화소에 빛이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왔다 계속 변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요. 이때 OIS 기술이 작동하면 자이로 센서가, 그러니까 봐봐, 작동하는 건 이때 작동하는 거야.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대요. 그러면 자이로 센서의 역할은 뭔데? 덜덜덜덜덜 떨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로 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게, 전달해주는 게 자이로 센서겠다. 그쵸? 자, 그리고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제어 장치를 이동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자이로 센서가 얼마나 떨리는지를 확인해주고 그 떨리는 정도의 양을 바탕으로 이 제어 장치가 카메라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떨리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떨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카메라 렌즈가. 자,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안정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요 광학적 기술입니다. 광학적 기술. 자, 다음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서 보이스 코일 모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답니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이스 코일을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자체는 일단은 코일과 자석이 렌즈 주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흔들리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소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냐면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소하는 방식도 있대요.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 렌즈를 움직이거나 이미지 센서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움직임의 범위 좁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아요. 자, 그 말은 디지털 영상 안정화 DIS네. 예,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거겠네요. 넓다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말하는데? 움직임이 많은 거,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은 거, 그렇죠? 자,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에서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할 때 손 떨리면 1번 프레임이랑 2번 프레임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얘가 찍혀 있겠지. 자, 그러니까 얘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추정하는 거야.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를. 자, 그래서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대요. 자, 그러니까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그러한 모서리 부분에 뭐가 찍히는 거야? 요 특징점이라고 하는 게 딱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있어.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모서리 부분은 요 바깥 배경이랑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빛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 모서리 부분의 딱 그 특징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흔들리면 얘 이 특징점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특징점 간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얼마나 떨리는지를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프레임 간으로. 자, 그래서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고요.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고 그 다음은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대요. 자, 그래서 특징점이 여기 찍혀 있었어. 이 대상이 여기였어서. 자, 근데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은 일로 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만큼이 바로 뭐야? 얼마나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계산이겠지. 그러면 이만큼 흔들린 거야. 맞죠? 특징점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뭐 하는 거야? 보정하는 거야. 그러면 특징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다 이만큼 흔들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 옮겨? 요렇게 옮겨가지고 다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손떨림이 보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니까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는 거야. 자, 그러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뭔지를 몰라도 어찌됐건 간에 얘가 영상이 회전되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프레임에서 잘라내면 원래 프레임이 이만한데 잘라냈더니 이만해졌어. 그래서 일단은 부드러운 영상 피사체 자체는 얻었다고 칩시다. 부드러운 영상 자체는 얻었는데 작아졌잖아. 근데 얘를 다시 원래의 프레임 크기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대해야 될 거 아니야. 확대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화질 떨어지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봅시다. 25번. 자,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것까지 맞죠? 자,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흔들림에 맞게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광학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광학 영상 안정화 방식. 네, 이거 앞에 나와 있었죠, 여기. 여기 이동시키는 거, 이미지 센서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 2번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이거 아까 쌤이 쭉 봐봐.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는다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카메라는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말은 대부분의 카메라는 뭐가 있다? 이미지 센서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당연한 말. 자, 다음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맞죠? 자, 위치 차이가 작다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이 적다는 거야. 맞죠?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거 당연한 말. 자, 다음 4번.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대체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막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빛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이제 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 25번 5번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화해서 영상이 흐려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정 기능이 없으면 손떨림이 있으면 각각의 화소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영상이 흐려지죠. 그 다음 26번 윗글의 OIS 기술인데 이것도 광학 영상 안정화네. 광학. 자, 1번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여기 있네요.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 모듈 중에 보이스 코일 모터 이거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자이로 센서는 여기 있다. 자이로 센서. 자,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떨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떨리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어디로 전달해?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번 지금 보면은 얘는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은요 보통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은요 저 윗단계에서 됩니다. 윗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이 피사체의 상이 나중에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고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그거는 자이로 센서의 역할이 아니다, 그쵸? 정답은 2번. 자, 다음 보이스 코일 모터의 흐름은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거 아까 맞는 말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수직의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이 생긴다며. 그래서 그 생긴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해서 떨림을 적게 만든다. 자, 다음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쵸? 광학은 렌즈 이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 말. 자, 다음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그쵸? 자, 피사체의 상이 이동해 흔들림 때문에. 그럼 원래의 위치에 돌아오게끔 하는 걸 뭘 통해서 한다?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나와 있었죠. 답은 2번. 자, 다음. 자, 특징적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두의 점들의 밝기 차이가, 잘 보세요. 뒤에 지금 서술어가 여기 있거든요. 서술어가.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봐야 돼.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면 위치 추정이 유리하대. 자, 그러려면 특징점을 잘 찍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아까 특징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자, 요 외부와 그 다음에 대상 피사체의 밝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꼭지점, 그 점이 지금 특징점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밝기 차이가 많이 나야 유리해, 적게 나야 유리해? 많이 나야 유리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밝기 차이가 클수록 4번째 껴. 자, 그 다음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흔들리고 난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대요. 자, 그러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선 흔들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흔들림이 적다는 얘기는 밝기 차이가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적다는 겁니다. 맞죠? 이 특징점을 딱 찍었을 때 얘랑 밝기 차이가 서로 적을수록 이제 그 전의 밝기 차이랑 후의 밝기 차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의 밝기 차이랑 흔들릴 때의 밝기 차이가 서로 비슷할수록 얘는 흔들림이 적은 거야. 흔들림이 적으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지. 맞죠? 자, 그래서 밝기의 차이의 전과 후가 서로 작을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고요. 자, 다음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무엇이 늘어나겠어?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보정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연산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28번. 자, 그래서 세로상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답니다. 자,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이 휘청해서 이제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대요. 자, 집에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광학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 보정 뭘로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소프트웨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저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K번째 프레임,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징점을 여기로 찍으면 얘는 여기가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특징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여기서부터 여기쯤까지 이동했겠지. 여기를 바탕으로 보정하려고 하겠죠. 차이를. 자, 봅시다.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이 어딘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를 특징적으로 찍진 않지. 맞죠? 틀린 말. 자, 다음 니은 2번.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면, 자,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영상을 회전하면은 프레임에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뭐가 된다고 했어? 프레임의 크기가 변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맞는 말이죠.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잘라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걔를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똑같은 프레임 크기로 만들어 주려면은 화질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손실이 생기죠. 자, 다음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이거 3번 선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보정하겠군. 이게 뭐가 틀렸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잘 보이긴 해. 소연아, 뭐가 틀렸을까요? 지수야, 뭐가 틀렸을까? 3번 선지. 앞에 보세요. 자, 봐봐. 아까 쌤이 특징점 어디에 찍힐 거라고? 여기에 찍힐 거라고. 맞지? 빌딩 모서리야. 맞죠? 자, 여기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빌딩 모서리를 특징적으로 찍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차이를 찍는 게 아니고요. 빌딩 모서리를 특징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있는 프레임의 특징점의 모서리에 있는 특징점이랑의 거리를, 그러면 대충 얘 프레임 합치면은 그 다음 프레임은 한 여기쯤 찍히겠지. 요 차이를 찍는 거지. 특징점과 특징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특징점은, 그러니까 건물의 모서리에 간의 차이를 통해서 특징점을 찍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의 이 순서가 잘못됐죠. 제가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빌딩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 기억과 니은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 기억 프레임이랑 니은 프레임이 서로 흔들려서 크게 차이가 생겼는데 이 두 차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얘 따로 보정, 얘 따로 보정이 아니야. 알겠죠?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정을 하려면 못해도 최소 몇 개의 프레임은 있어야 돼. 2개의 프레임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맞죠? 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5번.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니은을 하는 이유는, 자,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기억과 니은 2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놓고 걔를 바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다음 특허권. 요게 좀 중요해요. 이 질문이. 요즘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요거 잘 생각해봐야 돼. 잘 생각해봐야 돼.
그 뒤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허권은 어떤 정보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업비밀은 자,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이야. 자, 얘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자, 그래서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이 됐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됩니다. 자,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대요. 이게 지식재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했을 때 얘를 이용한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실물이 아니잖아. 지식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용했던 거를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기업이 다국적이야. 나라마다 세율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디지털 세금 도입을 진행 중이랍니다. 자, 이 디지털 세금은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대요. 그럼 법인세는 뭔데? 자,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 세금의 거의 대부분은 법인세로 들어옵니다. 법인세. 자, 그래서 법인세를 낮춘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선 좋겠지. 그러면 그 부족한 세금은 어디에서 걷어?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서 걷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법인세를 낮춘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다른 부분에서 또 세금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 걷는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서 거둔 수입에서 예를 들어서 총 100을 벌었어. 자, 그러면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니까 재반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것을 판매해서 이윤을 얻기까지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소모되는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짜리를 팔 거야. 그런데 그러면 100원짜리를 팔았으면 얻은 수입은 100원이겠지. 근데 100원에서 그 재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100원짜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원의 재반 비용이 들어가. 그러면 일단 재반 비용은 제외해. 그러면 남은 이윤은 얼마야? 이 기업이 50이 이윤이 남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남은 이윤에서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겁니까? 5를 내는 겁니다. 5를. 자, 법인세가 10%라고 하는 건 100이라고 하는 수입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재반 비용을 빼.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이윤을 기업이 얻었어. 그러면 10%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건 100에서 10%가 아니라 요 이윤, 남아있는 이윤에 대한 10%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다. 자, 이 재반 비용을 잘 기억하세요. 재반 비용. 자, 재반 비용은 판매하기까지의 이제 이 공급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이거든. 그럼 이 공급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려. 공장 전기세,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 뭐 5만 대만 거, 그냥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재반 비용입니다. 맞죠? 자, 다음. 기업.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 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대요.
아마 이 지문을 그 교수님이 선정한 이유는 요거 때문일 겁니다. 요게 한 4년 전, 5년 전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국적이 불분명해. 다국적 기업이야. 이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회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 잘 사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개발도상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은 대체로 퍼센트로 정해지거든요. 자, 퍼센트로 정해지니까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가 있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있어. 이 A라고 하는 기업이야. B라고 하는 국가야. C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 어떤 지식재산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식재산이니까 이 원작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원작자가 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인이라고 칠게요. 지식재산의 주인.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B 국가가 법인세율이 10%야. 근데 C 국가는 법인세율이 50%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그냥 재반 비용을 구라치는 거야. 어떻게 구라를 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법인세율이 낮잖아. 그러면 자회사를 B 국가에다가 일단 설립해. 자회사를 B 국가에 설립하고 나서 이 지식재산의 주인을 누구로 설정해 줄 거야? 얘로 설정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C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서 팔아. 이윤이 남겠지. 그런데 얘네가 지금 50%라며. 그러면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벌었어. 그 중에서 재반 비용으로 뭐 한 20을 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윤이 80이잖아. 80 중에 40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재반 비용에 뭘 추가시키냐면 내가 어떤 지식재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잖아. 근데 그 지식재산 어디 자회사에 있는 거야? 여기 자회사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자회사에다가 요 재반 비용에서 로열티를 추가하는 거야. 똑같은 회사인데, 야, 똑같은 모기업이야. 근데 자회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랑 삼성화재는 서로 다른 회사거든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국가에다가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지식재산을 얘를 주인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지식재산이 필요해. 지식재산을 써.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로열티를 여기다가 지급하는 거야. 그 정도 가치도 아닌데. 그래서 봐봐봐. 지금 100에서 20만큼 재반 비용을 빼고 이윤이 80이 남았는데 80이 남은 상태에서 50을 빼앗기면 40을 얘네 국가한테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재반 비용을 크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재반 비용을 80으로 만들 거야. 사실 생산하는데 20이면 돼. 나머지 60은 뭔데? 로열티야. 그래서 어디로 제공해? 여기로 제공해. 그럼 얘는 뭐 받아? 로열티 받거든? 로열티 60 받았다 쳐. 그러면 여기서 10% 세금 내면 얼마야? 6만 내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반 비용을 뻥튀기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윤 얼마 남아? 20 남아요. 그럼 세금 얼마만 내면 돼? 10만 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세금 40 내야 되는 거 1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웁니다. 자, 자회사를 세워서요.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권한을 A국으로 주는 거야. 얘네가 주인이야. 얘네 법인세율이 되게 낮거든.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로열티는 퍼센트로 주니까 자, Z사는 이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합니다. 지금 똑같은 그 모 회사에 있는 자회사인데 A국에 있는 자회사가 B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야, 너네 이거 가지고 100원 벌었네. 60원 로열티로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뺏기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기업인데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윤 따지고 보면 이윤이 왜 이렇게 안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윤이.
자,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자,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합니다. 80짜리 이윤을 20짜리로 만들어버려. 자,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대요. 자,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자,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있잖아. 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를 매기고 싶어. 자, 그러면 디지털세는 어디에서 매기고 싶겠어? C국가에서 매기고 싶겠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세금 제대로 똑바로 안 되니까. 근데 B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를 높이려고 해도 이 A라고 하는 기업이 B국가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B국가 입장에서는 A 이 기업한테 세금 많이 매기고 싶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도 다 다른 거야.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세금을 다르게 매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디지털세 매기고 싶은데 이 나라에서는 안 매기고 싶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는 데 방어적인 국가들도 있다는 거야. 자, 끊고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그 어떤 개념이 나온다고 보면 돼. 결국 연결이긴 하지만 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습니다.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 그냥 우리가 좀 평소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사실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자,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상출의 유인이 저해됩니다. 이거 이해돼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하거든. 봐봐.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식재산을 만들었어. 근데 보호가 약해. 전부 불법 복제. 내 입장에서 새로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맞죠?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됩니다. 누구나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안 생겨. 어차피 만들어봐야 다 불법 복제 당할 건데. 맞죠? 자, 지식의 진보가 정체됩니다. 끊고 자, 다음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료를 엄청 세게 매기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저작권료를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 그 지식 재산을.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해당 지식 재산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야. 너무 강해도 문제, 너무 약해도 문제인 거야. 자, 그럼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을 건데?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이라고 할 겁니다. 자, 유인이 저해된다. 유인비용. 자, 다음 후자로 발생한 손해.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접근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재산의 보호의 최적 수준은요,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최적 수준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각국은 그 수준에서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야.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사는 나라지, 맞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특허 보호 강하게 해도 다 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가? 저작권료를. 그러니까 저작권료 공정하게 내고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우리나라도 특허보호나, 그러니까 특허보호를 그냥 저작권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작권이 굉장히 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잘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계층을 쭉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A 국가가 있어요. 얘는 일정 수준 이상이야.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먹고 살만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완전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의 선이 있다고 칩시다. 가난의 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난의 선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C라고 칩시다. 근데 이 C보다 바로 윗단계,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차상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차상위. 자, 그래서 거기에 B라는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A, B, C 국가 중에서 특허 보호 정도가 가장 약한 국가는 어디라고? 여기라고. 자, 그래서 여기가 특허 보호가 가장 낮은 구간이 됩니다. 왜? 자기보다 가난한 나라보다 오히려 더 특허 보호가 낮은 경향이 발생한다고 라고 되어 있잖아. 이 B 국가가 바로 뭔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이제 막 벗어난 국가는 뭐가 필요할까요? 발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식 재산으로 이제 그 특허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정도가 강해지면요, 이 발전에 사실은 동력이 좀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재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허 사용으로 인해서 이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딴 데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는요, 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상대적으로 좀 덜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90,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 내가 어릴 때는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 복제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발전한 점은 뭐였냐면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함께 발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의 시대를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 봐봐. 중국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든 뺏겨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는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니까 재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재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요 특허 보호 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때가 가장 낫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29번 봅시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지식재산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지식재산이다. 자, 다음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여기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 조건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 맞죠? 안 나와 있어요. 자, 다음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배경 뭐였어? 법인세 하락이었지. 자, 다음 4번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라고 이거 아까 쌤이 구조로 그림을 해서 얘기했다. 그쵸? 자, 다음 5번 이론적으로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의 최적 수준은 어디야? 두 개의 합이 최저가 되는 부분이라며. 맞죠? 접근 비용이랑 유인 비용의 그 최저가 되는. 맞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디지털세. 자, 디지털세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아니죠. 자, 이 디지털 세금은요, 국가가 얻으려고 하는 이 이익인 거지
지식재산 보호는 누가 받고 싶겠어? 지식을 만들어낸 기업이 받고 싶겠지. 그 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사용해서 얻어낸 수익에 대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한다. 자,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면 안 되고요. 재반 비용을 제외한 이윤에 부과한다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자, 주도적인 국가가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어? 어떤 국가는 방어적이기도 하단 말이야. 왜? 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디지털세를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건 뭘 줄일 수 있는 건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세금은요, 이러한 짓거리 때문에 생긴 게 디지털 세금이야. 이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세금이야. 맞죠? 자,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짓을 하는데? 법인세 적게 내려고. 맞죠? 자, 다음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다음 31번. 31번 맞구나. 자, 봅시다. 자,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거래요. 적절한 거 찾습니다. 자,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대요.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뭐가 낮아? 수입 대비 이윤이 낮다. 자, 수입 대비 이윤이 낮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재반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든다 이 말입니다. 맞죠?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의심스러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상하게 자꾸 재반 비용이 높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설을 바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지지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근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재반 비용에 뭐가 들어가 있다? ICT 다국적 기업 안에 재반 비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로열티가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 지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나오긴 하는데 요 구조 자체가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반 비용 안에 로열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하면서 다 얘기하니까 아마 이제 그게 어렵지 않게 아마 들어올 텐데 실제로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재반 비용 안에 그 로열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4번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대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 아까 뭐라고 했어? 재반 비용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맞는 말. 자, 다른 거 고치는 거 좀 보자면 2번 봅시다. 자,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아니라 낮은 국가가 돼야 돼요.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게 로열티를 지출하는 것이. 자, 다음 3번은 자, ICT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돼야 되겠죠. 자,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그 귀에서는 뭐 해야 돼? 재반비용 줄여야지. 맞죠? 법인세율이 높은 곳에서 뭐 해? 재반비용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5번.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아야죠. 이거는 수입 대비 이윤이잖아. 수입 대비 이윤은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높지. 그렇죠? 자, 다음 32. 자, S국은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입니다. 소득이. 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래요. 자,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답니다. 자, 잘 보세요. ICT 1번 현재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이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지금 저기 뭐냐 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정도가 약할 때 생기는 손해입니다. 맞죠? 약할 때 생기는 손해. 자, 그러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지. 유인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그 손해를 말하는 거야. 손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 그럼 뭐 해야 돼? 특허 보호를 많이 해줘야겠지. 맞죠? 지식재산 보호 수준 높이는 거 맞는 말. 자, 다음 S국에서는 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식재산 창출 의혹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유용한 지식 창출 저해. 무슨 비용? 유인 비용. 자, 이 유인 비용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 이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생기는 손해. 맞죠? 자, 그러니까 지식 재산의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손해가 심각하다. 맞는 말이 되죠. 자, 다음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면, 자, 그럼 무슨 손해가 생기는데? 접근 비용이 생기죠. 자, 그러면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맞나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손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니까 접근 비용을 높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줄이고 싶겠군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4번은 너무 쉽고요. 5번 봅시다. 자,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서 발생되는 손해 뭐야? 유인비용. 자, 높이면 유인비용은 감소하겠지. 대신에 뭐가 높아지겠어? 접근 비용이 높아지겠죠. 자, 다음 다수가 지식재산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이 손해가 뭔데? 접근 비용이잖아. 자,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을 높이면 유인 비용은 떨어지지만 접근 비용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맞는 말. 정답은 3번. 내일은 16일차 할게요. 16일차 주말입니다.